뭐 굵게 짧게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그런 정도 주제 실력이 안 되어서 그렇게 빨리는 못 끝낼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오늘 지금 제가 제안하고 있는 내용 여기에 지금 동기들한테 이렇게 배포된 거 몰랐고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해서 왔는데 내용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1강에서 이제 정성희 소장이 뭐 정치에 대해서는 저보다 한참 교수고 저는 뭐 정치의 정자도 사실 직접 관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고 뭐 투쟁과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훨씬 많았고 시련을 이제 어떻게 잘 견뎌내니까 뭐 이런 거는 내가 동지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치 이야기는 사실 생경하기는 합니다. 생경하긴 한데 오늘 뭐 일단 나는 동지들이 좀 지금 우장 동지의 핸드폰으로 하셔도 좋고 저한테 직접 해도 됐고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듣고 싶어야 됐다. 당신 뭔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몇 가지 정도는 미리 이야기 가는 문자로 좀 소통해가지고 뭐 콘티를 주셔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되게 과감없이 말씀드리고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니까 뭐 어떤 것도 좋고 뭐 진행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경수 위원장이 이제 감옥에 있잖아요. 예, 감옥에 있는데 아마 이번 20일 총파 내용을 다 접했을 것이고 뉴스에 나오니까 뭐 면회 와서 면회가 요즘 안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지금 안 되는 되게 힘든 시간일 것 같아요. 저는 그때는 저 있을 때는 면회는 잘 됐거든요. 면회는 잘 됐는데 지금 뭐 저도 면회 신청할 때 면회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라 주요하게 이제 변호사 접견 정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보안법보다 좀 센 방역법을 뚫고 우리 조합원들이 광장에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폭문이 열렸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감옥에 들어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이런 건 왜냐하면 저는 이 앞전에 적부심 이렇게 심사 받을 때 혹시 또 풀어줄까 겁났어라 사실은. 이거 지금 뭐 녹화 안 되는 건가요? 뭐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가 현장에서 이 지금 총파업에 가는 과정들이 사실 결정적으로 우리 조합원들이 야 이거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혼란 기간이 좀 있었거든요. 이 상황이 있었는데 아니 이놈들이 민주노총 심장부까지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런 역사도 없었는데 우리 노동자의 대표를 체포해 갔단 말이에요. 현장은 그때부터 약간 저는 발동이 걸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발동이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이 좀 모아져서 저는 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뭐 저도 이제 서울 집회에 갔었고 전국의 상황들을 다 모니터링 해보니까 되게 기세가 첫 출발 치고는 되게 좋았어요. 좋아서 옥에 있는 우리 위원장 동지도 뭐 기뻐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좀 미루어 짐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뭐 역대 위원장 중에 감옥 안 간 사람 별로 없죠. 뭐 그거 다 갔다 오고 대신 제가 제일 오래 살긴 했습니다. 제일 오래 산 위원장 중에는 뭐 제가 기록은 갖고 있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가면 민주노총의 존재감에 따라서 감옥 생활이 좀 많이 달라요. 저는 약간 그런 걸 피부로 느끼거든요. 과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민주노총이 다 보고 있고 언론이 막 때린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만약에 언론이 때린다고 해서 우리가 움츠려가지고 광장에 못 나가고 정말 이 불평등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못 냈다 라고 하면
옥에 있는 우리 대표자 동지도 힘들 뿐만 아니라 민주노총 존재감 자체가 정말 미미해진다는 것을 그 안에서 금방 느낍니다. 느끼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교도관부터 다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참 얍삽하더라고요. 그 안에가. 근데 제 경험으로는 87년 우리가 투쟁할 때 그때의 90%, 95, 한 5% 이상의 시민들이 민주노총의 투쟁을 지지했어요.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87년 세대 한참 뒤에 이제 오신 우리 대표자님들 꽤 많아 보여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실감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때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투쟁을 한 거죠. 뭐 화염병과 쇠파이프는 기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하고 정말 물리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투를 중심으로 한 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지지를 받았냐 라고 돌아보면 단순했던 거죠. 전 노동자들의 요구가 내 삶과 다 직결되고 나의 가족의 문제고 내 가정의 문제다. 저들이 지금 저임금 시대를 끝장내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구호를 걸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지금 현재 하루하루 노동해서 먹고 사는 모두의 현안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라고 했던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떤 방식으로 불법으로 투쟁을 하든 합법으로 투쟁을 하든 떠나서 저들의 주장이 옳다 이렇게 인정을 해줬던 시간이었고 그대로 이제 쭉 IMF 거치고 쭉 오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노동 현장이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지고 공공과 민간, 대공장과 중소사업 이렇게 쫙 갈라지고 왔던 거죠. 이제 그거 갈라진 것은 자본의 이익에 의해서 갈라진 것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도 조직 노동자들을 정치적 자기 우군으로 하는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갈라쳐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볼 거냐 이것이 이제 기득권 정당들의 목표였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해온 바가 시간이 쌓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쌓이다 보니까 점점점 민주노총 존재감은 사실상 계속 그때 90% 이상의 지지에서 하강 곡선을 걸어오고 있는 게 지금 현실 같아요. 제가 보니까 물론 뭐 잠깐 박근혜하고 싸우고 뭐 촛불하고 이럴 때 그때는 약간 그 순간에는 약 85% 정도까지 한번 또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지지가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대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하강성으로 여전히 이어가는 이런 이제 상황인데 혹시 앞에 있는 동지는 그때 민주노총 위원장이 혹시 누구신지는 아는가요? 잘 모르시죠?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때 뭐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런 되게 이제 현장에 가니까 그런 정도 불과 얼마 전의 상황도 지금 현재 우리 역사와 투쟁의 경험들이 없는 경우가 사실 당연히 많고 이제 거기에다 정치까지 이야기해보려고 하니까 이건 되게 접선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뭐 나름대로 내가 많은 사업장을 쭉 다니고 있거든요. 쭉 다니고 있는데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존재감 이야기 좀 마무리하고 그거를 좀 넘어갈 건데 결국은 이제 우리의 존재감들을 약화시키는 노력들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집단들은 더 강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훨씬 더 강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마 뭐 제 느낌으로는 우리 뭐 지도위원 지금 사실 민주노총 몇 명 안 남았거든요. 지도위원 사실 지금 한 10명이 넘는 지도위원 중에 뭐 다 어디 갔어요. 일단 다 가가지고 그래도 민주노총을 통해서 정치 세력화를 해야 되고 노동자 진보 세력이 집권해야 된다.
이 우리가 태동할 때부터 민주노총이 정말 한시도 버린 적이 없었던 신념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요즘 이제 다 뭐 우리 지도위원들도 꽤 많은 분들이 버렸어요. 민주노총으로 이제 불가능하다. 진보 정치로서는 이제 가능이 없다. 그래서 덜 나쁜 놈, 거기 가서 우리 노동의 의지를 가지고 현장을 좀 이롭게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역대 대선이나 선거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독 이것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제 이것을 이제 보게 됐고, 이제 그런 반증을 보면 우리 진보 정치가 뭔가 희망이 없어서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야기에 동의를 일정 부분도 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고 존재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대한 욕구는 있고 그 힘들을 보수 정당들은 쉼없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죠. 뭐 경기도에서도 알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민주당 선거 캠프로 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공장도 쭉 가보면 위에도 좀 드릴 이야기도 많은데 지금 상황은 그처럼 민주노총에 정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되고 민주노총을 통해서 자신의 이치를 가져온 사람들 꽤 많죠. 그 영향력을 가진 사람. 간부라는 게 다 공적 자산이거든요. 자기 헌신을 해서 그 자리에 왔지만 저는 되게 공적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내에서. 근데 그것을 현재 입장에서는 서사롭게 이제 선택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뭐 이렇게 이런 정도. 그래서 지도위원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장의 대표자들까지도 내가 정치적 성향인데 왜 따져? 라고 하면서 민주당 선거 캠프에 들어가든가 지지하고 조합원들한테 그 내부 경선에 동원시키고 이런 것들을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들이 이미 우리 민주노총 상황이 그렇게 왔다. 이제 이 정도 이야기하면 쫄딱 망한 거죠, 사실은. 진보 정치 쫄딱 망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제가 나서니까 위원장 좀 제발 참아라. 해하고 될 일이 아니다. 그럼 어째라 말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진보 노동자 민중 단일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그리고 그 경선은 경연이다. 뭘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 건지 노동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세상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경연을 제대로 하자. 이것이 이 속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치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규정하고 있는 건데 그걸 뭐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아예 좀 폭삭 망하도록 놔두시라. 그래야 뭐 길이 있을 것인데 그냥 나서가지고 이건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지금 요즘 이야기인데 그만큼 우리 존재감과 진보 정치의 이기가 저는 동시에 비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민주노총이 지금 조직의 규모 외형상으로도 되게 수적으로도 확산되고 있고 점점 더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조직 노동자들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역할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치를 분리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지금 현재 특히나 한국 사회 현재의 이 불평등 체제를 바꿔내는 데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다. 이제 이런 것은 더 이상 좀 의심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저조차도 실천하지 못했어요. 실천하지 못했고 저도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냉소적이었어요. 그동안 냉소적이었는데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반성한 거죠. 반성하고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했던 놈이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하지 못했다. 아직도 정당을 안 갖고 있고 무소속이다니 이런 소신도 없는 놈 아니냐. 이런 저는 욕을 동지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현장을 바꿔낼 수 있는 무슨 계기를 찾기는 저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반성문을 쓰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정치에 대한 반성문, 그리고 이 정치적 기반에 대한 반성문, 두 가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 기반은 뭐냐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결정적 대상들은 승자 독식 기득권 정당과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뭐 변호사, 검사, 판사 하면 보통 떡값으로 50억, 100억씩 받는 세상이니까. 그 참 우리로 봤을 때는 이 세상이 막가도 진짜 너무 막가부럽고, 이 막간 세상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상황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의 존재감으로 할 수 있는 게 뭘 거냐를 했을 때 우리 110만인데 여기 안에 지금 진보 재정당의 진성당원으로 당비를 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맥시멈으로 쳐도 10만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다 합쳐서. 그러면 110만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 조합원들 중에서. 뭐 민주노총 안에서 당원이 제일 많은 데는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당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정의당이 민주노총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물론 외부 당원의 구조는 좀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이런 상황이고 변혁당과 노동당과 녹색당 이제 당원들이 있어요. 이런 놈이 있는데 다 합쳐도 우리 정강훈이가 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당원보다 훨씬 더 적은 이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현 주소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은 뭐 선관위에서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팩트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노동자 정치와 또 진보 정치의 전망에 대해서 너무 그동안 공백이 컸다. 사실 오늘 안산에서 이 정치학교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저는 감사하게 생각한 것은 이미 민주노총이 지금 현재 대선 관련해서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 중집에서 두 번의 토론이 있었고 정치위원회에서 그걸 토론 제안문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 지역의 안산시뿐만 아니라 시단위뿐만 아니라 광역단위나 산별단위에서도 이 사료를 그 의결단위에서 한 번도 공유 안 한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유도 안 한 상태에서 지난 10월 중집에 이 민중경선을 포함한 대선 방침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진 거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 결국 그 자리에 참석하는 의결단위에 우리 대표자들이 개인의 소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개인의 소신은 뭡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불보듯 뻔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하여튼 이런 사실이 지금 현재 눈앞에 벌어진 사실이고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나간 내용들 좀 더 보면 이 서명을 좀 해줍사라고 이제 해서 서명을 통해서 진보 정치들이 이제 이번 대선에서는 아래로부터 이 북미를 한번 거쳐가지고 지금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노동이 배제되고 어쩌고 했다는 내용들은 결국 우리가 현재 시민과 국민의 눈에서 우리의 대선과 우리의 정치운동이 다 배제되고 있는 거다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것을 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이걸 진보 정당들한테 맡겨놓을 수 없어서 왜냐? 저는 진보 정당들이 딱 정치 협상을 통해 갖고 해결되면 그거는 약 30점짜리 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 토론을 다 지역별로 거치고 산별을 거쳐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 대선은 모아야 되고 의제는 모아야 되고 앞으로 집권까지 가려는 전략은 우리는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까지 모아내면 한 50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조직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가 사실상 조직 노동자가 적대적 노선을 가고 있다. 지금 남한 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법을 정확히 제시해서 계급적 단결을 이뤄내고 지금 불평등 체제를
양당 승자 독식 체제와 전면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지난 1,700만 촛불을 들었던 세력 중에 지금 현재 기득권 정당 진영으로 조국을 지지한다든가 하여튼 진영론에 빠졌던 그런 촛불의 시민들을 빼놓고 나머지 양심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이 파일을 넓힐 수 있다라고 하면 한 80점 되는 거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럼 100점은 뭐냐?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우리끼리 부흥회를 해야죠. 뭐 KBS, MBC가 안 찍어주면 어때요? 우리 유튜브로 다 찍어가지고 우리가 더 넓게 동네에서 공유하면 저는 될 문제예요. 그 문제는. 근데 여기에 지금까지 뭐 정치 너희들은 뭐가 잘못했고 뭐가 잘못했던가 아니라 야, 저 노동자들이 지금까지 저들 목구멍만 생각하고 싸운 줄 알았더니 진짜 저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지금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내놓는 저들이 이 사회를 보는 눈은 분명히 다르는구나. 그리고 저 내용대로 가면 지금 현재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안 되더라도 이건 당당한 패배일 수 있고 이 씨앗은 정말 승리의 씨앗으로 자랄 수 있구나 라는 가능성에 씨를 뿌릴 수 있겠다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까지 심어주면 저는 한 100점 우리가 대선 투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가려면 아까 이야기한 지금 우리 노동자 밖에 있는 노동자들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연대를 할 거니까. 특히 안산 지역은 이주 노동자하고 미조직 사업장, 작은 사업장이 가장 많은 밀집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은 이미 우리는 조직 노동자의 대부분은 보니까 민주당의 유력 후보에 다 우리는 거기 그래도 덜 나쁜 놈 그놈 찍어야 된다 이런 논리가 쫙 깔려있는데 지금 반대로 이 지역에 우리 노동자 밖에 있는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들 4대보험도 들지 못하는 3.3 사업소속자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은 과연 지금 현재 어디에 나의 정치적 한 표를 행사할 것이냐. 나는 그 노동자들이 가장 냉정하게 볼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삶과 직결되는 판단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씨앗을 뿌려가지고 진보 집권 시대까지 같이 갔을 때 다음은 세상이 바뀌어질 거다라는 이런 그림들을 정말 간절하고도 진정성 있게 내놓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말을 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죠. 정말 노력해도 들어줄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그런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이번에 지난 20일 종파업에서도 진짜 5인 미만 차별 적폐를 걸고 대중투쟁에 나섰지만 아직까지는 민주노총이 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노총 밖에 있는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1,000만의 노동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숫자만 가져도 지금 현재 3.3 사업소득자로 둔갑된 노동자가 670만 되고요. 그리고 5인 미만만 해도 400만이 지금 넘고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무계약 노동자까지 포함하고 이주 노동자 포함하면 지금 현재 우리 2천만 노동자들이 반이 훨씬 넘는다. 이들이 결국 신분 사회지 뭐냐. 이 신분을 어떻게 철폐할 거냐. 노동자 대통령은 그 이상 공약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놨을 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실현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한 우리 청사진이 필요할 그런 결정적 시간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다른 우리가 직접 정치 투쟁으로 해서 이 그들의 삶을 바꿔낼 수 있는 투쟁이 한계에 다 좀 봉착한 면이 있어요. 한계에. 그러면 이 문제를 결국 우리 내부의 차이나 외부하고 연대를 강화하는 계급적 단결, 계급 투표 시대를 연다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약자의 편에 노동자 편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이 투표가 정치적 행위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라고 하는 투표의 시대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없었어요. 물론 민주노동당이라는 역사 속에서
약간의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에서는 그 시도에 대충 심정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은 바는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계급투표 시대로 가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얻었던 표보다 최소한 지금 우리가 4,400만 표입니다. 유권자가 우리나라에. 근데 이 속에서 약 저는 400만 표 이상을 얻어야 계급투표에 시민권을 얻는다.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는 많이 이제 부족한 거죠. 이제 부족했던 시간이 있었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진보 정치 그리고 민주노총의 존재감 이제 이런 것을 보았고, 근데 우리 내부에서는 특히 공공기관, 대공장 이런 데는 거의 이미 보수 정당들의 당원이 되거나 그들을 지지하는 것들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습니다. 확산돼 있고 이걸 뭐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참담했고, 근데 10년 지난 그저에는 제가 어제는 내가 화물을 갔다 오고 그제는 프렌트를 갔다 왔어요. 충남 프렌트 같은 경우도 약 10,000명의 조합원이 있는 큰 사업장이거든요. 뭐 화물 같은 경우도 한 25,000명 이렇게 있는 사업장인데 거기 대표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까지 뭐 정치학교나 정치 토론이 언제까지 있었고 언제부터 없었어 물어봤더니 그거 다 10년씩 넘었더라고요. 10년 동안 이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업장 안에 금기됐던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내부가 분열되면서 서로 간에 골목대장을 누가 할 거냐 이 싸움에 다 시간을 뺏기다 보니까 비전을 중심으로 정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런 것을 함께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토론할 시간도 없었다. 조국과 뭐 나경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영 논리로 이 나라 지금 정치가 후진국으로 했는데 우리도 안에서 혹여 우리 안에는 그러면 그런 골목 대장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골목 대장에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진보 정치의 현재의 상황을 급격히 가속화시켰느냐 이런 문제는 정말 성찰하지 않고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죄송스러웠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참담하기도 했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진단을 지금 누구도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어찌게 할 거냐. 이걸 안 내놓으면 5년 뒤에도 또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여기서 우리 젊은 대표자 동지들은 한번 대선을 노동자 간부로서 대선 한번 겪었는데 다음 대선을 그 앞에는 이랬는데 지금 와서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야 되구나 5년 뒤에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뭐 저처럼 이제 정년을 코앞에 둔 이런 늙은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내가 노동자로서 이 정치 세력화에 한 발자국도 전진 못 시킨 생활이 참담했구나 하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예측됩니다. 예측돼서 이제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든지 이제 돌파해보자 이런 상황이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왕도가 없다. 왕도가 없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걸 왕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역의 약한 흐름부터 좀 말씀드리면, 뭐 제주는 이미 제주도지사 후보까지 우리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미 단일화를 끝냈어요. 지방선거 준비가 다 해놓은 거죠. 거의 다. 그 다음에 울산은 진보 정당들 간 대표들과를 제가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가서 만났죠. 지난주 초에 가서 만났는데 거기는 울산은 이미 합의를 했고, 그날 내가 간 날은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대표와 울산 지역본부 우리 민주노총 본부장 이렇게 다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울산은 지방선거까지는 무조건 같이 간다. 함께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결정했는데 뭐 단일후보로 할 건지 아니면 민중후보로 할 건지 이제 이런 네이밍은 아직 결정은 안 났다. 이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진보정치 1번지 울산에서 말이요. 요즘 뭐 그럴 만한 성과도 못 내고 별로 바람도 못 내고 있는데 이번에도 뭐 그러면 이 합의는 계속 가는 겁니까? 이제 이런 걸 내가 질문을 던져봤더니 이걸 누구 강요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당의 어떤 방침과 무관하게 자기들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 이제 물어봤죠. 물어봤더니 이걸 같이 결정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건 노동자 후보, 노동자 민중 후보를 결정하고 나면 그래도 미운이 고운이해도 뭐 민주당으로 다 갔든 어떤 거기 대공장들이 많잖아요. 울산은 현대 중공업도 있고 현대 자동차도 있고 화학공장도 있고 다 우리 대공장 민주노총 사업장들이 많죠. 근데 저 공공기관에 울산 과학대도 있고 뭐 쭉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해가지고 그런 합의와 연대 연합이 딱 조합원들이 인정할 만큼 됐을 때는 많게는 25%까지는 그냥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온 역사가 있었고. 근데 딱 따로 각계적 되어버리니까 다 합쳐도 10%를 못 넘는 서로 찍어요. 이게 시너지가 울산 같은 데는 대단하게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한 15%인가 받으면 선거비 다 받잖아요. 대체 뭔 선거든지 대체적으로 그렇거든요. 10% 얻으면 뭐 반 정도 받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거를 하면서도 재정에 대한 문제도 대단히 많이 경험이 있었고 지방 정부를 어떻게 장악할 거냐에 자기 25%만 득표를 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한 시간이 너무 아팠다. 결국 뼈저린 아픔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한 목소리 내야 되겠다. 그것이 현장에서 유일한 바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각각의 여기에서 저는 통합을 하라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아요. 지금 뭐 진보당, 노동당, 변혁당, 녹색당, 정의당 이 당들이 통합을 해가지고 대선하자 이런 것은 없어요. 난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런 정치가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런 정치가 세계에서 별로 성공한 경우도 없어요. 없으나 각각의 스펙트럼을 잘 유지해라. 뭐 젠더 문제는 젠더 문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문제, 통일이면 통일, 그 다음에 재벌 개혁이면 재벌 개혁의 문제, 각각의 장점들이 모아진다. 또 청소년과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개혁의 문제까지 다 내자. 부동산 잘하는 정책 하는 데는 그 정당의 핵심 대표 방향으로 내면 된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궁극에는 선거연합 틀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진보 진영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아닐 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강에서는 무슨 혁신연합 이렇게 강의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하고 있는데 뭐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울산에서 이렇게 흐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도 가보니까 그런 논의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 서울 본부에서 이 정당들을 모아가지고 지방선거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장 보궐소 봤잖아요. 입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 조합원들도 관심을 못 받아버리는 상황이 오니까 그럼 어쩔 것이냐 같이 모아서 하자 이제 이렇게 정도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대체적으로 그런 몇 군데의 흐름과 또 중앙에서 정치 협상으로 이것이 잘 될 거라는 이렇게 가능성까지는 너무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쉽지 않을 가능성도 그동안 우리가 분열의 아픈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고 그래서 더 골목대장 잘해가지고 그냥 상대적으로 내가 다 우리 진보 진영에 내가 맹주를 하겠다. 뭐 이것밖에 제 눈에는 안 보였어. 근데 이 시간이 너무 이제 아프게 느껴진 거죠.
뭐 요즘 간간히 제가 스포츠로 애도 듭니다만은 프로야구는 프로야구는 뭐 미국식으로 하면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마이너리그가 아무리 마이너리그 전체에서 1등을 하더라도 그 팀이 메이저리그 올라간 팀은 없어요. 미국 프로야구 역사에 그런 게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프로야구 1부 리그가 있고 퓨처스 리그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있는 건데 여기에서 2부 리그에서 아무리 잘해도 그 팀이 일부러 올라가지 못해요. 근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2부 리그를 스스로 규정하고 거기에서 1등 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왜 우리가 쪽수 노동자는 쪽수고 우리 노동자 쪽수가 제일 많은데 그걸 모아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겨뤄야지 왜 우리 골목대장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단순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까지는 마이너리그에서 일부 그냥 뭐 정치 활동 열심히 한 사람들일 수 있고 자기 패거리 많이 모은 사람들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몇 명이 사실 일부 리그 올라간 게 우리는 정치로 빠지면 뭐 국회의원 몇 명 된 걸로 이제 끝나는 정치의 시간이 흐른 거죠. 네. 근데 축구는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축구는 2부 리그에서 열심히 해갖고 1부 리그로 팀 자체가 올라갑니다. 팀 자체가 올라가고 그래도 실력 정치를 해보니까 경기를 해갖고 경기력이 떨어져.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력이 떨어져. 노동자 계급이 노동자들이 인정 안 해. 그러면 1부에 따라도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2부로 다음에는. 이게 이제 선거해야 되고 경기해야 되고 경연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결국 이제 노동자 계급이 지금은 되게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왜 내가 너희들하고 노동자 계급으로 모여야 되냐라고 반문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우리 정규직 안에도 있고 지금 특히 MZ세대들 서울 가서 만나보니까 우리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나의 권리만 찾으면 되지 나는 정치 안 할래요. 왜 우리한테 정치를 강요해요? 대놓고 물어봐요. 철도를 가도 물어보고 지하철 가도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게. 다른 뭐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대한 우리 꾸준함이 없는 시간 동안 현장이 그렇게 많이 이제 변해버렸는데 저는 뭐 우리가 희망을 만들고 비전을 제시하는 정말 각고의 노력이 같다면 다시 이미 보수 정당으로 간 사람들도 턴할 수 있고 지금 청년 세대들도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보다 정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이게 난 뭐 인생을 통해서 봤을 때 앞으로 100년 더 살아야 될 그 세대들한테는 이미 AI 시대가 가속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정치 이상 대안이 없어요. 급등주 찾아가고 아무리 헤매봤자 이걸로 자기 인생이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투자하기 제일 좋은 데는 정치다.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제기하고 소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한테 나도 손해가 아니네? 세대별로도 손해가 아니고 조직과 미조직 노동자도 손해가 아니고 정당으로 봐도 요걸 지방선거까지 가고 총선도 같이 간다네?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줬어? 물어보니까 기득권 양당이 가르쳐줬잖아요. 이놈들이 합의정신도 깨고 이성정당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 더 가져가려고 걔 작당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노동자끼리는 진보정당끼리 그걸 못해요? 나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안 할 수도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가는 것을 어떻게 합의해낼 것이냐. 이게 이번 대선을 앞두고 노동 진보 진영의 제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적 저는 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요. 이것이 어떤 제도와 형식과 규정과 룰 이렇게 가겠는데 좀 가진 사람이 많이 내려놔야죠. 나는 뭐 우리 협상에서는 그런 거예요. 특히 정치에서는 내가 좀 너른 가슴으로 내놓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협상이 되겠어요. 내가 뭐 기호도 내가 지금 선관위로 보정받고 스피커도 보장받고 TV 토론도 우리만 나가고 뭐 이렇게 언론도 다 우리만 전용받으니까 다 우리 밑으로 와보라 하면 누가 통합을 하겠냐 이거예요. 전체 우리 현장은 전혀 그것이 불가능하고 근데
이것이 같이 모임을 모아가지고 10% 얻은 거다고 혼자 그렇게 잘해가지고 몇 프로 얻은 거다고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우리 현장. 예, 같이 모여갖고 나온 결과는 다음을 훨씬 더 강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투자고 그 패배는 엄청난 저는 당당한 패배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당당한 그 패배를 지난 대선부터 해왔다라면 이미 우리는 다이다이 붙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지금 막장들 아닙니까? 지금 대선판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 다 누가 더 덜 썩었나 누가 더 개판인가 이것만 내일 텔레비로 보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그래 덜 나쁜 놈이 누군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딱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모든 국면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진짜 백이네 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패배를 당당하게 패배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다라면 저는 진보 정치는 엄청나게 성장을 해왔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정치학 박사도 아니고 진보 정치 해본 놈도 아닌데 외국에 보니까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번에 칠레니 콜롬비아니 지금 브라질이 전부 다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정당들이 다 정권을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독일의 녹색당은 이번에 지금 자본주의의 지금 모순을 정면으로 내걸었어요. 그래갖고 3등 해버렸어요. 연정하는데 주도권을 갖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연정하는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해서 최우선 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어요. 독일이라는 데가. 이런 게. 근데 우리는 이제 제도적으로 연정이, 정치연합이, 이런 게 이제 막혀있다 보니까 굉장히 저 승자들은 뭐 길을 쓰고 정치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런 정치 구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들이 쉽게 안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10% 얻는다. 이건 엄청난 의미고 이걸 내가지고 의원 내합 하자 말이야. 이렇게 가고 비례대표 연동형 비례대표 제대로 하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노동의 권리는 노조법은 그냥 노동법이 아니라 기본법이다. 그 기본법은 뭐냐? 인권이고 사회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강력하게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지금은 현재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노동자의 권리도 다 제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저는 반드시 민중 후보로 모든 지금 진보 재정당과 시민사회대가 함께 목소리를 내가지고 그 첫 단추를 잘 끼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여기에 지금 우리 안산 지역 대표자 동지들도 좀 그런 마음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한상기가 무슨 입신양면을 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정말 영광스럽게 살아왔어요. 내가 반성문을 쓰고 있지만 뭐 변방의 해군 노동자가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할지 내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저는 뭐 그런 것도 계획도 없는데 어느 날 그렇게 됐었고 뭐 진역 살았지만 저는 감사해요. 내가 이나라 민중을 위해서 싸우다가 진역성 살았는데 그게 무슨 서러울 일이냐. 나는 정말 나처럼 영광스럽게 노동자로 살다 간 사람은 난 천당 간다. 나의 천당은 그런 거다. 이런 규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시라도 우리 정당들이 그런 큰 통큰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떻게 제가 기여할 건지 뭐 아까 정성희 소장님은 저한테 뭐 한상현 혹시 뭐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뭐 당신이 뭐 후보로 나가고 정리하면 안 되냐 뭐 이러냐 아니 뭐 정당들이 무슨 그런 뭐 이런 친목계가 아니잖아요. 정당들은 정당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자기 비전을 가지고 걸어온 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대단히 저는 존중해야 된다. 존중하면서도 그 다른 어른들을 모아낼 수 있는 역량에 대한 실험들은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건지는 우리 모두의 몫이고 그것은 한 발 비켜서 봤을 때 잘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울산에도 저는 그런 부탁을 했고 가는 데만 부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힘들을 여기 지역에서는 경기본부로 또 금속의 동지들은 금속 노조로 뭐 공공의 노조로 이렇게 각각의 아래로 또 올려야 된다. 근데 올리는 방식이 저는 뭐 민중경선 서명을
촉구하는 서명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뭐 그게 여의치 않으면 물론 온오프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를 하고 있는 건데 뭐 그게 여의치 않으면 지금 지역에서부터 이런 오늘 논의들이 차례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뭐 늦지 않았다. 뭐 대선 후보들 다 쭉쭉쭉 결정되고 나니까 마치 뭐 여전히 후보 등록까지는 많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아 있고 그 기간 안에 우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역량들이 모아지면 저는 의미 있는 대선도 치를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심으로 지방선거 뭐 안산에도 지금 서너 명 후보 정도 결정됐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만은 더 많이 해야죠. 전 지역구 우리 노동자 대표자들 출마하셔야죠. 다. 뭐 이렇게 하는 흐름들 가지고 지방선거 가고 그러면 이제 진보 정치가 와 이런 거구나. 우리 조합원들도 놀랄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까지 갔으면 좋겠고 그 흐름의 일환으로 뭐 우리 안산지구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동지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 110만 민주노총 조직이 결단하고 나면 떠났던 지금 현재 진보 정치에 대한 등 돌렸던 우리 많은 조합원들도 같이 오기에 다시 편하게 하는 것도 여기 계신 우리 대표자 동지들의 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 것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여기까지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이제 질문 혹시 들어왔으면 혹시 문자로 받았습니까, 의장님? 안 받았으면 직접 여기서 질문 받고 한 반에는 또 끝내주는 게 딱 회식 시간 맞겠다 싶어서. 뭐 짧게 우리 한상규 선생님이 좀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당면에서 어쨌든 지금 이제 많은 저희가 지역에서도 지금 민주노총과 그다음 안산민중행동 차원에서 진보당, 정의당 포함한 이제 진보정당들하고 지방선거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의들을 제가 알기로 정부에 제일 먼저 했거든요. 제가 고민이 많아가지고 그렇긴 했는데 잘은 안 되죠. 이제 하기로는 해놨지만 다들 이제 반신반의하고 있고 그 시너지 효과가 좀 잘 나지 않는. 그 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울산하고 수도권하고는 뭐 갖고 있는 정치적 이 지형 차이가 좀 원체 크다 보니까 수도권이 이제 돌파를 내는 것들이 진보정당 운동에서 한 번도 있지 못했던 뭐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지역에서 특히 우리 민주노총을 경험했던 현장들을 계속해서 이제 진보정당의 분열의 효과를 좀 많이 얘기했고, 그다음 오늘 여기 또 많이 계시는 우리 신규 조합원들, 그래서 이제 진보정당 노선과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을 이제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동지들은 뭐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괴리감이 있을 텐데 뭐 그런 부분 포함해서 편하게 좀 궁금하셨던 얘기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특히 우리 뭐 가레트 분회장이나 유진 분회장님 뭐 평소에 또 생각하시는 거 아니까 얘기해 주시면 좀 편하게 좋겠습니다. 네네네. 제가 궁금한 게 제가 지금 나이는 좀 연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 한양대 노동조합 그 조합원이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하는 게 여전히 진보 정치에 있어서 계속 분열의 역사를 말씀하시고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성과는 없잖아요. 차라리 판을 깨버리고 그 우리 민주노총 우리 노동자들이 계속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계속 얘기하면 노동자 중심의 정당이 쓰고 그쪽으로 통합하는 그런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까 좀 강의 그 중간쯤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대목은 제가 좀 아까 중간에 말씀을 드린 바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진보 정치의 각 제 정당을 저는 뭐 그것도 좀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각 우리 법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약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하나 뭐 이중 당적제를 보장 안 해준다든지 결선 투표제가 없다든지
그다음에 뭐 하여튼 작은 정당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거나 그들끼리 이렇게 연합할 수 있는 구조가 좀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요즘 뭐 많이 연구하신 분들 들어보니까 현행 악법을 돌파해낼 법들이 다 있다 이제 이렇게는 해서 지금 각 정당들까지 연합으로 해서 연대연합으로 진보의 전망을 펴가자 정도는 이미 각 정당 대표자들이 선언을 했어요. 이미 이번에 선언을 다 했거든요. 선언을 했고 또 그 정당 대표자들 토론해 보니까 토론에서도 상당히 수준 높은 수준의 자기 결의들을 다 이야기한 바는 있습니다. 있는 건데 결국은 이제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그것을 갖다 원점으로 돌릴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저는 뭐 현재의 지금 말씀하신 통합 계급 정당이라든지 노동자 정당 뭐 이런 문제로 지금 현재 급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 문제는. 그리고 그것을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역사와 분열의 역사가 이제 같은 맥락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 풍망해불구나 하고 나서 그것이 출발이 되면 모를까. 현재 다 자기 정체성을 키워가고 있는 입장이라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당자에 있어서 네. 진보 정당이 전국 정당화 할 시에 항상 우리 노동자들은 배신을 당했고요. 그런 배신의 효과가 계속 있고요. 그래서 지금에는 기존의 진보 정당을 우리 왜 110만의 네. 민주유치원 조합원이 있고 뭐 시골 따지면 뭐 300만이라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지율이 안 나오는가는 그런 정치에 대한 배신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2천만 노동자의 힘이면은 우리 자체가 전국 정당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주도로 노동자 주도로 정치 세력화가 돼야지 그 기존 정당에 계속 우리가 희망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존 진보 정당과 우리 조직된 노동자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고 이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뭐 저는 과거에 이제 발목에 대한 문제도 더 이상 우리한테 발목이 안 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인데요. 사실 민주노동당 시절에 정치와 노동운동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같이 노동자들이 중심으로 진보 정치의 깃발은 올렸지만 사실 그 정치하는 진보 정치를 하겠다는 깃발 든 사람을 우리 노동조합을 통한 현장 조직자들이 받쳐주는 약간 대리하는 그런 정치였는데 유럽이나 이런 모든 나라의 노동자 정치는 실질적으로 현장 노동자들이 다 주도권을 가지고 의제부터 해가지고 이런 걸 주도하는 정치였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집권까지 다 갔거든요. 가는 건데 우리도 이제 그런 한순간에 뭐 첫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뛰어넘을지 이 문제는 사실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 하고 그런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대로 단결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저는 그 길 가능하고 그래서 계급 투표의 첫 장을 열자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이번 어차피 이제 대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선거까지 같이 가고 나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집권 전략으로 갈 거냐에 굉장히 논쟁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논쟁 속에서 그 답들을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젊은 대표자 동지들 의견 좀 듣고 싶어요. 네네네. 이제 통합에 대해서 10%라는 그 득표를 얻는 게 되게 성과인데 네. 제가 신생 조합도 이제 1년 좀 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사표가 돼서 아까 막 네. 진짜 나쁜 놈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10%를 얻어서 진짜 나쁜 놈이 대통령이 되면 이게 더 나쁜 거지 않은가 이런 예. 생각 들고 두 번째 질문은 의원 내각제를 좀 아까 예. 시작하셨는데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하기에 의원들이 너무 소급받아서 의원 내각제가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일까 이거 의구심이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그리고 의원 내각제를 왜 옹호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왜 의원 내각제를 생각하고 계신지 예.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은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우리 한국의 기득권 양당 정치로는 소수 정당의 의견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치를 중심으로 한 연대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번에 촛불 이후에 들어선 민주당이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을 만들었지만 노동자 민중한테 약속했던 촛불의 약속을 하나도 지킨 게 없어요. 안 지키면 꽝이거든요. 근데 왜 그들이 안 지키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그 양당은 이렇거든요. 양당이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 됐다. 국민의힘이 되고 됐을 때 어떤 개혁 의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요. 개혁 의제를 논의하는데 아까 녹색당에는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각각의 스펙트럼이 있는 당들의 연합으로 하는 정치가 됐을 때는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됐어요. 또 민주당이 됐어요. 다음 대선에. 되면 어떤 자기들이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개혁 공약이 있을 겁니다. 그 개혁 공약을 예를 들어서 종부세라든가 아니 지금 부동산 문제가 제일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잡기 위해서 뭐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종부세를 더 강화한다 이런 것을 낸다. 그다음에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뜨거운 문제거든요. 전부 근데 이 문제를 하고 나면 그 집행하는 권력이 그것을 독박을 써야 돼요. 다음 선거까지. 그래서 계획을 못 해요. 계획을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아마 민주당도 그런 딜레마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4%의 가진 자들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를 가진 자들을 위한 종부세 완화를 해버린 거예요. 무주택자 절대 다수가 자기 내 집 마련의 꿈을 40% 이상이 그걸 요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다른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이것은 결국 개혁을 하게 됐을 때 지금 양당 기득권 체제로 갔을 때는 개혁이 저는 불가능한 체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체계가.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진보 정당들이 일정 부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예를 들어 예산과 일상 정치에서도 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의 다양성들을 반영하는 정치 행위가 일어나요. 근데 한국은 남북 분단이라는 고유 지금 역사적 한계가 있었거든요. 분단 체계가. 이러다 보니까 그냥 우리 대통령한테 모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처럼 강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누가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민주공화국이지 민주주의 공화국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금 현재 우리 정치는 전혀 수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대통령제 양당 체제로서는 전혀 정치 개혁이 어려울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원 내각제를 해야 되고 또 의원 내각제가 안 되더라도 대통령 결선 투표제,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만 하더라도 한국 정치 지형은 많이 바뀝니다. 그것하고 비례대표만 제대로 하더라도 많이 바뀌는데 이놈들이 지금 둘이 다 적대적 공생을 해요. 두 당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번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에서 지금 서울의 25개 자치구에서 그 절대 다수를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했어요. 표차를 다 벌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은 지금까지 다 민주당인데 보궐선거 하니까 민심이 그걸로 다 갔어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집권하고 다음 총선 가면 우리 국회의원들 늘리려면 지금 현재 민심을 위반하는 이성정당 이것을 위원이라고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데 이놈들은 계속 나는 끌고 갈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최선과 차선 참 잘한 거,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일 나쁜 놈, 덜 나쁜 놈 중에서 선택하다 보니까 이것은 사표의 논리로 보면 우리 노동자들은 또다시
계속 후회하는 전혀 우리가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10%를 얻었다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영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의원수가 얼마 안 되더라도 이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저들한테 이제 함부로 저들을 무시하고 가서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이제 되고 시민들도 저들을 통해서 보수 양당이 아니더라도 뭔가 비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가능성을 인지하게 될 거다.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시민권이라고 있는데 그 시민권을 얻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정치학 박사는 아니라 위원장님께서는 국민의힘이 돼도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민주당이나 뭘 다를 게 뭐 있어요? 지금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네. 그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오면 어쨌거나 말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민주당은 노동자를 좀 약간의 우호적인데 그 윤석열이나 홍준표 그 사람들의 그 토론의 내용을 보면 네네네. 완전히 노동자를 탄압할 거 뻔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집어당을 찍고 싶어도 이게 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특히 저희가 친정저것들은 한 번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그들은 대놓고 토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러면 우리가 찍어준 표가 3표가 돼서 그쪽으로 정권 넘어가 못할 게 두려움이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사실 홍준표가 되든지 뭐 그들이 그쯤은 된다 하더라도 그 전에 박정희나 박근혜 두고 왔던 탄압의 역사들을 민주노총 잘 이겨내 왔습니다. 이겨내 왔고 또 뭐 그 지금 걱정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오히려 나는 지금 대표자 동지가 이야기하는 걱정은 정말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이미 그 차선과 제약 중에 그래도 민주당이 낫지 않느냐는 선택을 하고 있는 많은 조합원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부동산이나 모든 문제 이해타산 속에서 훨씬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욕하고 있으면서도 이 불평등을 요구하고 있어서 내 가족의 배는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저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내놓지 않으면 사실 정치개혁은 그들한테 바라는 것은 뭐 나뭇가지에서 낚시하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그 문제는 있고 방금 제가 걱정하신 문제는 우리가 집단적으로 풀어야죠. 이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어야 되고 이미 저 민주당이 진보라는 것들을 가장 우리 사회에서 악용하는 진보를 농락한 정권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러면 저 국민의힘은 뭐냐? 저놈들은 이미 사라져야 할 정당이죠. 욕할 가치도 없는 놈들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저들이 다시 권력을 잡을 때까지 온 것은 그것은 그들이 잘해서 온 게 아니라 지금 거대 여당까지 만들어주는 촛불 정부라고 하는 작자들이 정치를 개떡같이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우리 노동자들이 지금 순수하게 그런 마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손에 장을 지를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심판 받을 거라고 봐요. 네. 이게 난 이미 보궐선거에서 민심으로 드러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한테 뭔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뭔가 씨앗을 뿌려야 된다. 우리 씨앗을 뿌리는 게 되게 소중한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이 피부로 와닿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문제가 지금 현재 한 10몇 년 동안 국회에서 권영길 의원부터 그것을 다 입법 발의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국회 입법처에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여야는. 그리고 노동자들한테 불리하고 자본한테 유리한 법은 저들은 늘 손잡아 그래요. 최저임금 삭감법이라든지 중대기업 처벌법이라든지 이런 이번에 대체공휴일법도 저들은 그냥 같이 한 통속에 배워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당은 뭐라고 했냐? 또 우리한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압도적인 의석이 있으면 우리가 계획 다 해볼 테니까 제발 찍어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떡같은 거 한 놈도 안 하더라고. 근데 저들은 되게 지킬 게 많은 서울의 아파트값 올라가서 가장 혜택받은 그런 정치 집단이다. 그래서 저들이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냉정하게 좀 심판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좀 해두고 싶습니다.
분 정도 더 받고. 예. 저는 바쁜 게 없어요. 저희도 바쁜 거로 질문을 그러니까 말이지를 안 하시는 게 있고. 예. 의견이기도 한데요. 네네. 근데 일단 역시 신생조합. 네네. 예. 이제 뭐 3년 정도가 된 거고 횟수로 3년 정도가 됐고요. 진보정당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이번에 그 확대 간부 회의에서 아무튼 투표를 통해서 민중 경선을 해보자고 소명지를 돌렸는데요. 네. 진보 정당이 뭐냐는 질문과 네. 민중 경선은 할 수 있냐 뭐 이런 질문들부터 우리 사회에 진보 정당이 있냐라고 하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게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안산지구의 정치위에 몇 번 나왔을 때는 그 정치에 대한 오랜 뭐 87년 혹은 오랜 노동조합 활동을 해왔던 선배들의 이야기에는 갈등과 분열 혹은 실망 이런 표현이었지만 저희는 그 진보 정당이 어떤 당인지를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에 대한 어쨌든 실망감도 있는 거죠. 그 대선이라는 공간에서 선택지는 포스터는 많이 붙어 있어도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정보와 판단의 근거는 현실적으로 2개 이상 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에 대한 심지어 인식도 되게 미약하게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조합원들과 고민을 좀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0년도 더 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시작돼야 되겠다라는 것 하나 하고 구체적인 정치가 내 생활과 삶의 변화를 주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헬조선을 좀 바꿀 수 있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방 정치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뭐 제주나 울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같구나라는 느낌을 좀 갖는데요. 어쨌든 되게 좀 멀어 보입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또 이 진보 정치를 이야기하는 과정이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에서도 좀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공간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렇게 와서 이야기를 듣고 그러는데 대선에서 민중경선을 하자는 것에 대한 제안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잘 될까? 잘 되겠죠? 이게 아까 내가 50점짜리, 70점짜리, 100점짜리로 이렇게 단계론으로 제가 말씀을 좀 사례를 드렸는데 지금 솔직히 지금 3년 된 노동조합에서 뭐 이런 정도 고민하고 있는 것은 30년, 40년 된 노동조합에서 정치를 혐오하거나 체념하고 있는 것보다 저는 10,000배 더 훌륭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전히 가능성이 훨씬 더 높구나 이런 가능성으로는 봤어요.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사실 목표가 없는 출발은 출발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목표가 없는 희망은 희망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지금 현재 지방 정치가 큰 나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일단 말씀하시는 것은 되게 소중하다. 그래서 진보 정치가 실질적으로 잘해야 될 것은 지방 정치에서 출발이거든요. 지방에서 어떤 공동체를 해낼 것이냐. 그리고 점점점 내 담장 안에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체계는 앞으로 10년 뒤면 저는 엄청나게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도 뭐 자동차 부품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변화를 실감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현재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라이프 스타일,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정치가 관여하지 않고 이것을 방관했을 때 지금의 노동운동과 노동자 정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라든지 인간 존엄을 지켜줄 수 있는 노동자의 삶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가지고 플랫폼 노동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뭐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곱씹어 봐야 될 것은 바이든이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이 있잖아요. 이번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경제 예산에 쏟아부어요. 쏟아부는데 그 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조건이 혹시 뭔지 아시는 동지들 있습니까? 정부가 지원해줄게. 뭐 그린 뉴딜도 좋고 다 좋다. 거기도 녹색 뭐 이런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제 조건은 딱 최우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채용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자기 권리를 키워갈 수 있는 조건을 그 사용자가 전제하는 데 우선 지원하겠다라는 엄청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회가 훨씬 더 우리보다 나쁜 점이 훨씬 더 많고 아이엘의 협약을 대표적으로 안 지키는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완전 고용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4차 산업혁명이 더 우리보다 가속화되고 있는데 즉 최고 권력은 이미 왜 고용이 어떤 식으로 보장되고 그 고용이 노동자를 통해서 보장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린뉴딜 해가지고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우리 재벌들 있잖아요. SK 이런 데한테 국민 세금 수백 조씩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근데 그들한테 일자리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평택의 고덕에 반도체 단지가 뭐 크레인이 수백 개가 지금 짓고 있어요. 가동되고 또 짓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오퍼레이터라나 뭐라나 전문 용어로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자동 이렇게 검사하고 쭉. 근데 이런 것조차도 수원 공장에는 있었는데 평택 공장에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로봇이 해버리고 로봇을 감시하는 시시야 이 시스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부 세금 갖고 투자를 해가지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막대한 인프라를 해도 여기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는 이미 이것은 단순한 진대가 아니라 우리 투비에 확 와버렸어요. 이미 와버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 문제는 지금 직면한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정치의 투자가 지금 가장 소중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현재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그런 정치 문제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장 동지가 오늘 잘 들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회를 접촉면 안산에서는 만들고 저도 뭐 이웃동네 살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도 언제든지 동지들 만나러 올 시간은 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저는 뭐 거부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김준호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그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위원장님 아까 이제 저희 분회장님 세 판을 짜보자라고 했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세 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깃발을 이미 위원장님께서 들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 확 받았고 그리고 아까 50점, 70점, 100점 그러한 플랜들이 쫙쫙 나왔을 때 지금 우리 노동자들은 진보 정치 잘 모르지만 그걸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이놈도 마찬가지로 저놈도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누구 찍는 게 낫지 않냐라는 말을 하는 게 목말라 하고 있기 때문에 찍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100점의 어떤 플랜이 나온다면은 정말로 많은 우리 노동자 민중들이 뭐 아까 합쳐갖고 뭐 300만이라고 하는데 더 많은 그 우리 노동자 조합원들이 우리 진보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까. 그런 되게 좀 약간 좀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희망 찾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 한번 같이 만들어 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더 분발하겠습니다. 요즘 뭐 힘들어요. 저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현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오늘도 뭐 조퇴하고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하고 지방 여기는 갔다 와요. 다른데 멀리 갔다 오면 막 새벽에 들어와갖고 또 한두 시간 자고 출근했다 또 조퇴하고 나오고 이런 게 지금 반복하니까 몸도 많이 이제 좀 지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지만 동기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체념을 떨쳐내고 용기가 그냥 나비처럼 이렇게 펄을 전파된다라면 그냥 뭐 한 1, 2년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까지 일단 오늘 말씀 듣고요. 마무리 시간이라 다 같이 나오셔서 기념 촬영 하나 딱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